펜이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화면을 띄워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써줄게. 1번부터. 거의 뭐 반 이상은 줄거리 정리고요. 이제 가끔씩 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같이 봐봅시다. 1번, 이 글의 시점은 무엇인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죠.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내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줄거리가 흘러갔고, 내가 어머니를 지칭했던 단어는 바로 노인이었죠.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심리적 거리감. 그 다음에 내가 노인에게 어떤 말을 해서 노인이 나에게 서운함을 느꼈는가? 서울로 빨리 간다 그랬죠. 원래는 여름 휴가 겸 해가지고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오려고 했는데, 내가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 그냥 바로 내일 가야겠어요, 올라가야겠어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노인이 나한테 되게 서운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여기서는 아직도 서울이 천리길이라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실, 일단 지리상으로 멀다. 네, 지리상으로 먼 것도 맞는데 심리적으로도 멀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떠나려는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어머니에게 애원 연민의 눈길을 보냈고요. 나를 원망했습니다. 떠나겠다는 나의 태도에 노인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되게 아쉬워하면서 말렸어요. 일 끝내고 오지 그랬냐, 더 있다 가지 그랬냐. 근데 금방 포기하죠. 그 다음에 노인의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서운한 마음이 뭐 노인의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엄마가 뭘 하냐면은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아, 그지? 이런 행동을 우리한테 묘사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서 아, 엄마가 서운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노인의 속마음, 맞나요? 노인의 반응에 대한 내 반응은 어땠냐면요. 그렇게 엄마가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런 태도에 나는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엄마가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어도 짜증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소설의 시작 부분에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에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여기가 좀 특별해요. 여기가 좀 특별하고요. 배경 설명이나 인물 소개 없이 사건을 단독직입적으로 제시를 해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했죠. 보통 이제 소설이 시작될 때는 사건의 어떤 실마리가 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들도 책을 읽으면서 책에 쓱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소설은 그냥 냅다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충격적인 말을 딱 해놓고 이제 시작이 돼버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흥미를 확 끌고 빨리 이제 소설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편하고 어색한 이 자리를 참고 견뎌야 되는 나의 처지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 시자나무, 얘를 통해 얘도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온 내가 집의 모양을 보고 떠올렸던 그 형상은요, 버섯이었습니다. 여름 버섯. 음습하고 비좁고 초라한 고향집에 대한 인상. 어머니에 대해 내가 스스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냐. 여기 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노인에 대해서는 빚이 있을 수가 없는 떳떳한 처지다. 근데 그러면서도 묵은 빚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 근데 요게 튀어나올 것 같다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는 결국에 뭐야?
진짜 마음의 빚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음의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심리. 계속해서 속으로는 빚이 없다고 다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겠죠. 요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엉뚱한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지붕 개량 사업. 이제 요걸로 인해서 엄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요 사업은요, 1970년대 이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에 봄철 한때 뭐 초여름께부터 지금까지 마을 집들 거의가 일을 다 끝냈다. 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뭐예요? 집을 고치고 싶다는 마음인데 요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집 고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일을 끝냈다. 우리 집 빼고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 여기다가 반 한 칸 뭐 늘리고 지붕도 토탄으로 바꾸고 싶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노인이 나한테 그 자기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처음 드러낸 그 대목이었어요. 노인의 소망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땠냐면은 계속해서 요 말만 반복하면서 눈을 감아버려요. 방관자적 태도. 나의 태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이걸로 할 수 있는 어머니의 태도인데요. 일단 어머니는요, 상대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되게 바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고 나서의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는 내 집개축의 꿈인데 그 꿈을 이렇게 딱 얘기를 못하고 말을 하다가도 그냥 이게 실없는 노망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을 하면서 돌려버리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실없는 노망으로 돌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엄마의 태도는 뭐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나름의 배려죠. 발단, 전개 부분을 통해서 노인이랑 내가 갈등하게 되는 이유와 그 갈등의 결과를 쓰세요 이랬는데, 발단 전개 부분에서 나랑 엄마가 뭐 싸우는 부분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거는 꼭 인물이랑 인물이 다퉈야지만 갈등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입장이 서로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에 나는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갈라 그래요. 내일 바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요 갈등을 보여주는 거를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역순행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나는 불편해서 급하게 집을 가기로 했다. 요 순서로 나온 게 아니라 집을 가야겠다부터 일단 딱 제시를 해주고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풀어주죠. 그다음에 20번 갈게요. 오늘 아침 아내가 나를 경멸조로 나무란 이유. 엄마의 소망을 듣고도 내가 외면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나의 대응은 어땠냐? 어머니에게 빚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계속 합리화하죠. 나는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게 없어. 이런 합리화죠. 사실 더 큰 걸 받았지만요. 그다음에 어머니의 소망을 알게 된 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도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객관적 상관물은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괄호 안에다가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나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리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집을 개축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대비 때문이었죠. 내가 죽고 나서도 옛 어떤 추억을 좀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다. 뭐 그런. 위기 부분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말하기 방식의 변화. 나에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다가 아내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인이라는 인물이 뭐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뭐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말하기 방식을 바꾸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엄마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부담 주기 싫으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하겠고 며느리한테도 이제 뭐 나름의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말해봐야 뭘 알아 얘가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왜냐면은 노이는 그 아내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팔려간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그 옷개라든지 그 사연을 다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내한테도 뭔가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아내가 이제 노인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내잖아. 그래서 마침내 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4번 갈게요. 아내가 화제를 어떻게 바꾸고 나섰냐? 집 개축에서 옛날에 살던 집으로 바꿉니다. 아내가 화제를 바꾼 진짜 의도는 집 개축 얘기를 엄마한테서 끌어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살던 집은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단칸 오두막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어요. 크고 넓은 집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그 집.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아내가 갖는 역할인데요. 이거 중요하죠. 어머니랑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독자에게 나를 판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소설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라든가 다른 인물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다 나의 눈으로만 독자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나가 그려주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조금 이 나의 어떤 매정한 모습이나 이기적인 모습이나 계속해서 빚이 없다고만 반복하는 이런 심리를 좀 우리가 한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내의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나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사건을 어머니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한테 어떤 시각을 준다고? 객관적인 시각을 준다고. 그다음에 아내가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무엇으로 아내가 화제를 바꾸냐? 바로 옷장이죠. 옷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글의 구성은 다시 역순회. 어머니가 그날 밤 이불 한 채랑 옷개를 남겨둔 이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날 밤이라는 거는 이때 이제 한번 과거로 가가지고 그 옛날에다 고등학생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 분위기 속에서 아들을 한번 재우고 싶어서 그랬고요. 옷개가 나를 언제나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그때의 기억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 빈칸을 채우자면은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가 준 사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갚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인물의 성격상 이런 사랑이 다 마음의 빚, 불편함,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나는 옥계를 무엇처럼 생각하고 있냐? 그거를 이제 액면가 없는 빈 문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를. 그래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옥계의 상징적 의미를 써봐라. 자, 나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매개체,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물건, 액면가 없는 빈 문서. 이런 느낌을 주는 물건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노인에게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물건이고,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집은 날렸거든. 산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다 날렸는데 그래도 옷장 하나는 안 날렸거든. 이건 지켰잖아. 그리고 아내한테는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나와 어머니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물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옷개가 뭐 나의 어떤 가재 도구도 없는 집에서 그래도 되게 오래 같이 함께했던 가구잖아요.
그래서 요 둘을 위로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교과서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33번. 아내는 옥계의 내력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옥계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요? 아내는 옥계를 모자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에 그 내력을 듣기 위해서 그랬는데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꼭 노인한테 들었어야 하는 거고요. 옥계의 내력에 따른 나의 심리 변화, 빚진 느낌을 받게 해서 꺼림직 했고요.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불편했고요. 이렇게 과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묵은 빈 문서를 꺼낼까봐 긴장합니다. 그다음에 35번. 옥계의 내력에 관한 아내의 추궁에 어머니의 반응과 그 이유를 써라. 그래서 뭐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말을 안 할 이유는 역시 자식에게 부담감 주기 싫은 마음이고요. 아내가 화제를 바꿔서 옥계 이야기랑 그 집이 어떻게 팔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 하고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노인의 소망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죠. 무슨 소망? 집 개축에 대한 소망. 그다음에 아내가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다그치면서까지 옥계 얘기, 집 팔린 얘기 요거를 물어본 이유는요. 내가 밖에서 엿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날 베풀어 주었던 어머니의 사랑 요거를 내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요. 요걸 깨달으면 둘의 갈등은 풀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해소시키고 싶었다. 아내의 말하기 방식 변화예요. 처음에는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심정을 듣기 위해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우회적으로 말함. 그러나 어머님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나에게 들은 그날 밤의 일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진짜 심경을 유도해요. 이 부분 어딘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머니 좀 마음이 이러시겠어요. 어떠세요? 이 옥계는 뭐예요? 어머님이 시집 올 때 해오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그이가 뭐 KC에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옥계가 어떤 뭐 내령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님은 왜 자식한테 숨기려고만 하세요? 어머님의 진짜 심경을 말해주세요. 이는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까먹었어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직설적으로 변한 부분인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4번. 진짜 너무 힘들어. 39번 갈게요. 어머니가 그날 밤의 일을 솔직하게 말을 못한 이유는요. 밖에서 내가 엿듣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나 엄마나 사실 좀 의식을 했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헛기침을 하고 장지문으로 불쑥 들어간 거예요. 이 대목은 뭐예요? 말을 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끊기 위해서. 왜 말을 끊어야 돼요, 나는? 이 말을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빈문서를 꺼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을 끊어야 돼. 어머니의 속마음. 그 속마음이라 하면은 아들에 대한 사랑인데 이걸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말을 딱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내가 앞에서 계속 불안해했던 빈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렇게 딱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내일 가버린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좀 막걸리 마시고 편안하게 잠드는 장면 나옵니다. 41번. 어머니가 항상 저녁상에 차려준 것은 무엇이며 그 소재의 의미는 바로 막걸리인데요. 이거는 엄마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과 신뢰예요. 이게 좀 신기하죠. 형이 그 주벽 때문에 집안을 싸그리 다 말아먹었는데 너 좀 그러면은 술에 각박할 법 하잖아. 근데 이 둘째 아들한테 매번 이렇게 술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아들을 믿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가 잠이 들기 전에 계속해서 빚이 없음을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잠기가 엷어져 가던 내가 정신이 번쩍 든 이유는 뭐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살짝 잠 깨보니까 피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도란도란 아내한테 다 털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길에 상징적 의미를 쓰래요. 뭐 표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나한테는요. 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추억이고요. 자수성가해야 되는 고난의 삶이 고난의 삶이기도 하대요. 좀 상징적이죠. 그냥 그 단순히 눈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아들이 걸어야 했던 뭐 자수성가의 고난길 그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눈길은 혼자서 겪어야 하는 시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 왜 사랑이야? 그 눈길을 아들이랑 같이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하면서 계속 같이 가잖아요. 서로 막 넘어지면서. 그리고 몰락한 집안에서 겪어온 인고의 삶. 고통을 참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역설이고요.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표현상의 모순. 표현에 모순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달콤함의 의미를 따지자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달콤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감각 중에서도 특히 미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슬픔이나 피곤기는 이제 엄마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는 발자국들, 산비둘기, 나무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그거죠. 그 아들을 보내고 차를 태워서 보내고 엄마가 이제 다시 왔던 그 눈길을 그대로 혼자 되돌아가는데 우리 둘이 밟았던 그 발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뒤에서 뭐 산비둘기만 날아가도 눈 쌓인 나무만 보여도 우리 애가 다시 거기 있을 것 같고 발자국에서는 우리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다고 얘기했던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47번에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심정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 내가 어머니의 이야기에 눈을 뜰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 결국에는 그래도 아내가 원한 대로 내가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뒤로 죄책감이 밀려왔겠죠.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거. 눈물이죠, 눈물. 근데 무슨 눈물이에요? 회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화해를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회한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딱 그냥 느낌이 오시나요, 혹시? 요 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회는 뭐 그냥 후회라고 합시다. 이 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게 점점 딱딱해져요. 우리가 그걸 응어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은 응어리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진짜 막 후회하고 막 크게 반성하고 막 이 감정이 엄청 북받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책감의 눈물로 볼 수도 있겠죠.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 다음에 50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된 빛에 드러난 나와 어머니의 심리. 불빛은 외면하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죄책감과 대비되고 불빛은 외면하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죄책감과 대비되고 햇살은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의 자책감과 대비된다. 햇살은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의 자책감과 대비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빈칸 다 채웠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눈길 요점 정리라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그 핵심 정리의 특징의 4번 여기 체크해 두세요. 비밀스러움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가는 진행 과정. 약간 이제 숨 참고 읽는 소설인데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사건이 진행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독자들에게 물음표를 계속 띄워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떡밥, 떡밥, 떡밥. 읽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뭐 함축적 어휘도 있고 이미지도 들어가고 상징적 표현, 우회적인 뭐 표현,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막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번에 시적 분위기 형성, 약간 시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시에 나오는 그런 표현법들이 소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번에 시적 분위기 형성한다. 여기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번에 있는 역순행적 구성이죠.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그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은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뭐 개념, 효과, 예시 엄청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물이 있어. 시로 치면은 화자가 있고 이제 소설로 치면 인물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무언가들이 있는데 이 무언가들은 생명체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요것들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이렇게 더 세게 만들어. 원래 있는 감정을 막 세게 만들어. 그럼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왜 객관적이냐? 직접적으로 이 관련이 있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답답하고 불편함을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이제 서 있는 치자나무가 이게 상관이 없어. 이게 객관적이야. 근데 내 감정을 끌어올렸잖아? 상관물이야.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예시 보면은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인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나랑 비슷해 보이는 애들을 보고 내가 감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2번처럼 나랑 반대된 애를 보고 내 감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다 객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신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대상과 인물의 감정을 동일시한다. 분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온 예시는 냇물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한 데를 이제 잘라온 거죠. 우리가 읽은 소설에 나온 뭐 치자나무랑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를 생각하면은 1번 사례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4번에서 중요한 거는 유사성이거든요. 딱 그 노인의 햇살 얘기만 해볼게요. 햇살이라는 거는 밝은 빛이잖아요. 밝은 빛은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노인이 어떤 자책감 같은 거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햇살이 비추니까 내 어떤 부끄러운 심정까지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 보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부끄러움이 드니까 마을에 다 와서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마을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대목에서. 이게 바로 유사성인 거죠.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사성.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이 쓰였다. 문제 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인물의 성격 체크해 두시고요. 7번 아내의 역할 체크해 두시고요. 8번 옥계의 상징적 의미 체크해 두시고요. 넘어가서 눈길의 상징적 의미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신 거 따라가면서 복습 잘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냐면요. 그 문법 과제 새로 드린 거 그거 펴셔서 2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25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나머지 부분을 숙제로 내줄게요.